사화의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고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의 형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섬뜩한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겹겹이 쌓아 올린 고대감의 영화는 한순간에 재로 쓰러져 갔지요. 안주인의 애끓는 울음소리, 식솔들의 절규, 하인들의 흐느낌마저 군졸들의 잔혹한 냉병기 아래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떨던 그녀의 눈에 마지막 순간 들어온 것은 부엌 깊숙한 곳의 아궁이었습니다. 검고 뜨거운 재가 득식을 한 그곳은 그녀에게는 유일한 은신처이자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아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그녀는 아직 식지 않은 재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겹겹이 쌓인 검댕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고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지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자 바깥의 처절한 비명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 동안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재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었고 틈새로 스며들며 목을 칼칼하게 찌르던 연기도 모두 가라앉았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 상황을 살피던 그녀는 혹시라도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라도 낼까 봐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궁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그녀의 코에 싸늘한 밤 공기가 다가와 폐부 깊이 스며들었어요. 온몸은 쑤시고 뻐근했고 온통 검댕투성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아버님, 어머님.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폐허가 된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망령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걷고 또 걸었지요. 문득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향주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언젠가 장터에 나섰다가 몸종에게서 향주교 밑에 갈 데 없는 거지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틈에 섞여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본 그녀는 결국 향주교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넉마를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거지들 사이로 다가가 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거지 무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의금부와 포도청은 사화의 잔당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고대감의 외동딸 역시 그들의 추포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고대감의 가문을 일벌백계 하여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관졸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외동딸에게는 천냥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그녀의 얼굴을 그린 용파하기가 장안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꼼꼼하게 그물을 던지듯 관가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요. 향주교 다리 밑 그녀가 몸을 숨기고 있는 거지 소굴은 세상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과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라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지들은 부잣집 잔치에서 흘러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과 싸구려 막걸리를 얻어와 다리 밑에서 작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검댕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앉아 묵묵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른 상태였지요. 그때 술기운이 조금 오른 듯한 덥수룩한 수염의 거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어이 망년아. 내가 혹시 그 용파하기에 나온 아씨 아니냐? 저자에 나붙어 있는 용파하기가 이제 보니 내 얼굴이랑 묘하게 닮았다는 말이지.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구멍은 턱 막히는 듯 했지요.
음식을 먹던 거지들의 눈빛이 일순간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눈들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는 듯했어요. 현상금 1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이들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려는 그때 향주교 거지떼를 다스리던 거지왕초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의 자식이 밥 처먹다가 실성을 했나? 야 이놈아, 망년이가 그 용파하기 아씨랑 닮았으면 내 얼굴은 영의정 나으리 얼굴과 닮지 않았더냐? 왕초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의 눈빛을 쏘아보냈고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보니 솔깃하긴 하구먼. 망년아, 어떠냐? 내가 그 아씨인 척해서 우리가 포도청에 달려가 발구한 뒤에 그 1000냥을 받아오면 너랑 나랑 딱 반씩 나눠 가지는 거다. 어떠하냐? 아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먼요, 왕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현상금의 반을 써보지도 못하고 곤장을 맞아 초주검이 될 텐데요. 왕초의 농담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답하며 웃음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었지요. 다행히 거지들은 두 사람의 농담에 껄껄 웃으며 술잔을 다시 채웠고 이내 현상금과 관련된 화제에는 흥미를 잃은 듯 보였어요.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거지들의 조촐한 연회가 파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어둠 속에서 왕초가 나지막이 망년을 불렀습니다. 망년아, 잠시 나 좀 보자. 왕초의 부름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버님. 부르셨어요. 이미 그녀의 모든 사정을 알고서 그녀가 이거지 소굴에 숨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준 왕초는 그녀에게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주고 제 딸인 양 행동하도록 시켰지요. 한참 동안 왕초는 말없이 담배만 깊게 빨았습니다. 붉은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왕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거지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망년아,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저놈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놈들이지만 한번 의심의 싹이 자란 순간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야. 사대문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셔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왕초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일렀거늘 아직도 약한 소리를 늘어놓을 셈이냐. 겨우 이 거지 소굴에 처박혀 있다 발각이나 당해서는 명줄이 끊기는 꼴을 당할 작정이더냐. 정신 단단히 차리란 말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내가 준비해 볼 터이니 너는 잠자코 여기를 떠날 궁리나 하란 말이다. 왕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 향주교 다리 아래에서 거지가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으면 시신을 낡은 거적대기에 말아 밤의 어둠을 틈타 홍지문을 빠져나가 북한산 자락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향주교 거지들 사이의 관습이자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라지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 망년은 왕초가 시키는 대로 열병을 앓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고통을 연기하며 제대로 먹지도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사흘 만에 망년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앳된 망년의 얼굴 위로 왕초는 말없이 낡은 멍석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지들과 함께 망년의 싸늘한 몸을 낡은 거적대기로 느슨하게 감쌌어요. 마지막으로 왕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썩은 돼지고기 몇 점을 죽은 망년의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둑한 저녁 나절, 망년의 주검을 지게에 짊어진 왕초가 홍지문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성문 앞,
수문장이 거적대기에 감싸인 짐을 수상하게 여기며 펼쳐보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요. 어이쿠, 냄새야. 이 더러운 거지놈아, 시신을 가지고 얼른 꺼지거라.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수문장은 그것이 시취라 생각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왕초는 무사히 홍지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문 밖, 어둠이 짙게 들이운 숲속에서 지게의 거적대기가 풀리고 망년, 아니 고대감의 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겨울물에 검댕으로 뒤덮인 몸을 깨끗하게 씻어냈지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왕초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왕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왕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한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던 왕초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홍지문 안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향주교와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이마장터는 새벽부터 몰려든 장군들의 활기와 흥정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젊은 엿장수 처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울릉도 호박엿. 달콤한 깨엿이요. 쫀득한 갱엿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둘러맨 커다란 엿판을 흔들며 사람들 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젊은 관상쟁이가 엿장수 처자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었지요. 거기 엿장수, 몇 개나 하나 주시오. 네, 그렇지요. 엿장수 처자가 발길을 멈추고 둘러맨 엿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뻐근했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겸 젊은 관상쟁이가 깔고 앉은 가마니 끝자락에 엉덩이를 붙였어요. 처자에게서 엿을 건네받은 관상쟁이가 곰곰이 엿을 씹더니 처자를 향해 뜬금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오. 느닷없는 관상쟁이의 말에 엿장수 처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좋은 세상이라니. 왜 나에게 그런 괴이한 소리를 던지시는 게요? 혹시 나를 아시오? 관상쟁이는 그런 엿장수 처자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씩 웃더니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엿장수 처자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창백해져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기니 부탁이나 좀 합시다. 안 그래도 엿을 파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 뒷간 갈 시간도 없었지 뭡니까? 내 잠깐 소피 좀 보고 올 테니 그동안 내 엿판 좀 잘 지켜주시오. 부탁하겠소이다. 오라, 그렇소이까. 소피란 선채로 쌀지 앉은 채로 쌀지가 느닷없이 궁금해지는구먼. 아무튼 그리 하십시다. 관상쟁이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본 엿장수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몸을 돌려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날 엿장수 처자, 아니 고대감에 따른 정신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초면의 관상쟁이가 자신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지요. 혼잡한 장터에 관상쟁이조차 내 얼굴을 알아볼 정도라니. 아니, 알아본 것인지 그저 떠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길한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어.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겠구나. 더욱 멀리 떠나는 편이 좋겠어? 며칠 뒤 단출한 짐 보따리 하나를 둘러매고 나루터에 도착한 그녀는 강 건너편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어이쿠, 이거 나한테 맡겨두신 엿판을 다 먹어버리는 통에
내 팔자에도 없던 소갈병에 다 걸리게 생겼네. 참 신기한 세상일세. 아니 그래. 소피를 보러 가신다던 양반이 여판도 내팽개치고서는 배를 타러 나오신 게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며칠 전 이마 장터에서 만났던 그 젊은 관상쟁이가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이 어찌 이곳까지.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것이오?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가 관상쟁이를 경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 건너에서 나룻배 한 척이 느릿하게 다가와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배에 오르려는데 관상쟁이가 재빠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보시오. 내 말을 믿고 이 배에는 타지 마시오. 허튼 장난질이나 수작질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니 이 배에 오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오. 어느새 미소를 거둔 관상쟁이의 표정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을 모두 태운 사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배를 타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관상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공 양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소? 뒤처진 식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배를 타겠소. 그의 말에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배는 돛을 올리며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루터에는 그녀와 관상쟁이,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상쟁이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색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긴 침묵을 깼습니다. 나온 참 아주 된통 걸려버렸구만. 둘러대는 것은 이미 소용없겠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듯한데 어찌하여 저를 발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목에 걸려있는 그 현상금 말이오. 지금은 현상금이 더 올라있을 텐데요. 관상쟁이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발고라. 발고라. 저자의 관상에서 풍파를 견디고 잠시 숨죽여 지내는 사람이라는 기운은 읽었지만 현상금이라니. 그리도 중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사람인 줄은 나 역시 까맣게 몰랐소. 아니,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부인이 될 팔자를 지닌 여인을 발구하는 머저리도 있다는 말이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로구먼? 예. 부인이요? 아니, 이자가 미치기라도 하셨나? 방금 부인이라 하셨소? 대관절 제가 어찌 당신의 부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급한 처지를 책잡아 나를 희롱할 작정이요? 옆판의 엿을 다 주워 먹었다 농을 던지더니 너무 달아 머리가 어찌 되신 것이 아니시오? 어이쿠, 거 독설 내뱉는 솜씨가 아주 온유월 서리빨절이 가라구먼. 그것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자, 저 강 건너를 한번 보고 계시오. 그럼 내가 왜 당신에게 아까 전 배를 타지 말라 하였는지 알게 되실 것이오. 뜬구름 잡는 관상쟁이의 말에 그녀가 영문도 모른 채 강 건너를 바라보니 세상에나. 아까까지 평온하던 건너 나루에 관졸들이 우르르 몰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검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것을 어찌 미리 아시고. 몹시도 놀란 그녀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니 관상쟁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장터에서 처자의 관상을 한 번 본 뒤로 아주 청기가 술술 읽히지 뭐요. 게다가 하늘에서 처자가 훗날 둘도 없는 나의 반려가 되실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라며 끝도 없이 알려주고 있으니 내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어쩌시겠소? 나와 함께 후일을 도모해 보시겠습니까? 이래 배도 제법 미래를 보는 눈이 있소이다. 처자가 화를 면하는데 꽤 쓸만할게요. 지금의 그녀는 너무도 긴 도망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추격, 굶주림과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굳게 결심한 듯 매서운 눈빛으로 관상쟁이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리저리 사정을 재며 흥정을 놓을 처지가 아님은 잘 알고 있으니 한번 당신의 뜻대로 따르지요. 그렇지만 잘 들어두시오. 저는 사화에 휩쓸려 일가족을 모두 잃은 자입니다. 즉,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허니, 뭔가 수상한 짓을 벌일 낌새가 보인다면 내 변을 당하기 전 그 즉시 당신의 목을 그어버리겠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흉흉한 협박이었지만 관상쟁이 백현은 그저씩 호탕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이구, 그럽지요. 자, 나는 남의 얼굴을 뜯어먹으며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떠돌이 관상쟁이 백현이라고 하오. 그러나 저러나 참 희한한 일이외다. 저자는 그 용파하기에 그려진 얼굴보다 실물이 3000배는 더 아름다우시구려. 어쩐지 허름한 엿장수 변장을 해도 그 고귀한 미모가 억지로 뚫고 나오더라니만. 아니, 뭐요? 지금 그런 놈이 나올 때요? 게다가 현상금까지 걸린 사람인 줄 몰랐다 하셨으면서 어찌 내 용파하기가 장안에 뿌려진 것은 아신다는 말이오? 거 세세한 것에 그리 용을 쓰시다가는 뒷간에 가실 때 두 짝이던 볼기가 세 짝이 나는 법이요. 스스로 현상금이 걸렸다 말하였으니 응당 용파하기가 내붙었다는 소리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유추할 뿐이요. 조촐한 통성명도 마치셨으니 이제 한번 출발해 보실까나? 백현은 말을 마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돌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이요. 아까 나루터의 관군들을 보니 곧 이 근방도 샅샅이 뒤질 것이 뻔한 소리지. 그 매의 눈을 피하려면 잠시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소. 그들이 몽땅 들쑤셔도 화를 면할 만한 안전한 곳을 내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그리로 함께 갑시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그녀는 묵묵히 백현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번화가를 벗어난 백현은 깊은 숲속을 향하며 능숙하게 좁은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백현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덩굴로 가려져 있어 주에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 왔구먼. 자, 여기요. 내 가끔 저작거리에서 사고를 치고는 몸을 숨기기 위해 의탁하던 곳이기도 하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고 아늑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서 뻘쭘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를 향해 웃어 보인 백현은 마른 잎과 나뭇가지들을 모아가니 침상을 만들고 작은 불씨를 피웠습니다. 어째 저보다도 더 도망치는 삶에 익숙하신 듯 싶습니다. 어찌 그리 능숙하신지요? 각자의 사연이라는 것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소이까. 훗날 때가 된다면 내 이야기에 들으리다. 백현의 사람 좋은 웃음에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 불안이 아주 조금은 희석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맛보았지요. 그들은 그 동굴에서 관군들의 수색으로부터 고울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백현은 매일같이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땔감을 모으거나 간단한 살림을 도왔습니다. 늘 혼자임을 떠올리며 외로움과 경계심만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실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스함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물러가려면 당분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소. 아무래도 이 고을에서 낭자의 꼬리를 밟은 모양이요. 서로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밤부터 시작된 비가 하루 종일 쉼없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굴은 더욱 습하고 어두웠고 눅눅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격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백현은 힘겹게 피어올린 불씨 옆에서 지친 듯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험난한 도망길에서 만난 귀한 남자. 능글맞지만 속정이 깊은 그에게 그녀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남매는 조심스럽게 잠든 백현의 얼굴을 쓸어보았지요.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격정적인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어 말이 나오지를 않는구나. 그 예전 나루터에서 이 사내가 던졌던 말처럼 정말로 내가 그와 깊은 연을 맺게 될 줄이야. 이다지도 내게 헌신하는 사내라면 또한 이 사내를 향한 내 감정이 줄곧 이런 벅차는 느낌만을 가진다면 그리 되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백현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개자 백현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원참, 장난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거 명망 높은 방가의 교수께서 잠이 든 사내를 향해 무슨 짓꽃땡이신지. 이럴 심산을 숨기고서 그간 어찌 참고만 계셨단 말이십니까? 어차피 일이 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나루에서 저를 쫓아오셨을 때부터 청기누설이니 무언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길이 제 마음을 몽땅 휘어잡는 분이셨을 줄, 그때 그날 나루터에서는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가의 아녀자로서 절개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어쩐지 나쁜 기분만은 아니군요. 물론 하늘이 살짝 오늘의 이 시점을 엿보도록 허락은 하였으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는 법이지요. 허면 그만둘까요? 그거 무슨 서운한 말씀이시오. 내 낭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낭자를 보필하며 일이 지냈겠소. 그저 긴 도망 중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하여 나 역시 꾹 억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요. 자, 낭자께서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이 뒷부분부터는 내가 한번 멋지게 장식해보겠소이다. 아까부터 잔뜩 맺혀있던 장난기가 어느덧 가신 백현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새롭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리는 동굴 안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달콤하면서도 격정적인 하룻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숲속 동굴에서의 하룻밤을 기점으로 그녀와 백현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며 운명처럼 굳건한 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매서운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화의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고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의 형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섬뜩한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겹겹이 쌓아 올린 고대감의 영화는 한순간에 재로 쓰러져 갔지요. 안주인의 애끓는 울음소리, 식솔들의 절규, 하인들의 흐느낌마저 군졸들의 잔혹한 냉병기 아래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떨던 그녀의 눈에 마지막 순간 들어온 것은 부엌 깊숙한 곳의 아궁이었습니다. 검고 뜨거운 재가 득식을 한 그곳은 그녀에게는 유일한 은신처이자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아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그녀는 아직 식지 않은 재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겹겹이 쌓인 검댕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고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지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자 바깥의 처절한 비명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 동안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재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었고 틈새로 스며들며 목을 칼칼하게 찌르던 연기도 모두 가라앉았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 상황을 살피던 그녀는 혹시라도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라도 낼까 봐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궁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그녀의 코에 싸늘한 밤 공기가 다가와 폐부 깊이 스며들었어요. 온몸은 쑤시고 뻐근했고 온통 검댕투성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아버님, 어머님.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폐허가 된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망령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걷고 또 걸었지요. 문득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향주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언젠가 장터에 나섰다가 몸종에게서 향주교 밑에 갈 데 없는 거지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틈에 섞여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본 그녀는 결국 향주교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넉마를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거지들 사이로 다가가 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거지 무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의금부와 포도청은 사화의 잔당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고대감의 외동딸 역시 그들의 추포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고대감의 가문을 일벌백계 하여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관졸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외동딸에게는 천냥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그녀의 얼굴을 그린 용파하기가 장안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꼼꼼하게 그물을 던지듯 관가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요. 향주교 다리 밑 그녀가 몸을 숨기고 있는 거지 소굴은 세상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과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라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지들은 부잣집 잔치에서 흘러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과 싸구려 막걸리를 얻어와 다리 밑에서 작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검댕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앉아 묵묵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른 상태였지요. 그때 술기운이 조금 오른 듯한 덥수룩한 수염의 거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어이 망년아. 내가 혹시 그 용파하기에 나온 아씨 아니냐? 저자에 나붙어 있는 용파하기가 이제 보니 내 얼굴이랑 묘하게 닮았다는 말이지.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구멍은 턱 막히는 듯 했지요. 음식을 먹던 거지들의 눈빛이 일순간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눈들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는 듯했어요. 현상금 1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이들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려는 그때 향주교 거짓대를 다스리던 거지왕초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의 자식이 밥 처먹다가 실성을 했나? 야 이놈아, 망년이가 그 용파하기 아씨랑 닮았으면 내 얼굴은 영의정 나으리 얼굴과 닮지 않았더냐? 왕초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의 눈빛을 쏘아보냈고 이내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보니 솔깃하긴 하구먼. 망년아, 어떠냐? 내가 그 아씨인 척해서 우리가 포도청에 달려가 발고한 뒤에 그 1000냥을 받아오면 너랑 나랑 딱 반씩 나눠 가지는 거다. 어떠하냐? 아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먼요, 왕초.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현상금의 반을 써보지도 못하고 곤장을 맞아 초주검이 될 텐데요. 왕초의 농담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답하며 웃음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었지요. 다행히 거지들은 두 사람의 농담에 껄껄 웃으며 술잔을 다시 채웠고 이내 현상금과 관련된 화제에는 흥미를 잃은 듯 보였어요.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거지들의 조촐한 연회가 파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어둠 속에서 왕초가 나지막이 망년을 불렀습니다. 망년아, 잠시 나 좀 보자. 왕초의 부름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아버님. 부르셨어요. 이미 그녀의 모든 사정을 알고서 그녀가 이거지 소굴에 숨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준 왕초는 그녀에게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주고 제 딸인 양 행동하도록 시켰지요. 한참 동안 왕초는 말없이 담배만 깊게 빨았습니다. 붉은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왕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거지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망년아,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저놈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놈들이지만 한번 의심의 싹이 자란 순간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야. 사대문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셔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왕초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낮게 꾸짖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일렀거늘 아직도 약한 소리를 늘어놓을 셈이냐. 겨우 이 거지 소굴에 처박혀 있다 발각이나 당해서는 명줄이 끊기는 꼴을 당할 작정이더냐. 정신 단단히 차리란 말이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내가 준비해 볼 터이니 너는 잠자코 여기를 떠날 궁리나 하란 말이다. 왕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 향주교 다리 아래에서 거지가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으면 시신을 낡은 거적대기에 말아 밤의 어둠을 틈타 홍지문을 빠져나가 북한산 자락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향주교 거지들 사이의 관습이자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라지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 망년은 왕초가 시키는 대로 열병을 앓는 신용을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고통을 연기하며 제대로 먹지도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사흘 만에 망년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앳된 망년의 얼굴 위로 왕초는 말없이 낡은 멍석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지들과 함께 망년의 싸늘한 몸을 낡은 거적대기로 느슨하게 감쌌어요. 마지막으로 왕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썩은 돼지고기 몇 점을 죽은 망년의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둑한 저녁 나절, 망년의 주검을 지게에 짊어진 왕초가 홍지문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성문 앞, 수문장이 거적대기에 감싸인 짐을 수상하게 여기며 펼쳐보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요. 어이쿠, 냄새야. 이 더러운 거지놈아, 시신을 가지고 얼른 꺼지거라.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수문장은 그것이 시취라 생각하여 문을 열어주었고 왕초는 무사히 홍지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문 밖, 어둠이 짙게 들이운 숲속에서 지게의 거적대기가 풀리고 망년, 아니 고대감의 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겨울물에 검댕으로 뒤덮인 몸을 깨끗하게 씻어냈지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왕초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왕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왕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한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던 왕초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홍지문 안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향주교와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이마장터는 새벽부터 몰려든 장군들의 활기와 흥정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젊은 엿장수 처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울릉도 호박엿. 달콤한 깨엿이요. 쫀득한 갱엿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둘러맨 커다란 엿판을 흔들며 사람들 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쪽 구석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젊은 관상쟁이가 엿장수 처자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었지요. 거기 엿장수,
엿개나 하나 주시오. 네, 그렇지요. 엿장수 처자가 발길을 멈추고 둘러맨 엿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뻐근했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겸 젊은 관상쟁이가 깔고 앉은 가마니 끝자락에 엉덩이를 붙였어요. 처자에게서 엿을 건네받은 관상쟁이가 곰곰이 엿을 씹더니 처자를 향해 뜬금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오. 느닷없는 관상쟁이의 말에 엿장수 처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좋은 세상이라니. 왜 나에게 그런 괴이한 소리를 던지시는 게요? 혹시 나를 아시오? 관상쟁이는 그런 엿장수 처자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씩 웃더니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엿장수 처자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창백해져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기니 부탁이나 좀 합시다. 안 그래도 엿을 파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녀 뒷간 갈 시간도 없었지 뭡니까? 내 잠깐 소피 좀 보고 올 테니 그동안 내 엿판 좀 잘 지켜주시오. 부탁하겠소이다. 오라, 그렇소이까. 소피란 선채로 쌀지 앉은 채로 쌀지가 느닷없이 궁금해지는구먼. 아무튼 그리 하십시다. 관상쟁이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본 엿장수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몸을 돌려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날 엿장수 처자, 아니 고대감에 따른 정신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초면의 관상쟁이가 자신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지요. 혼잡한 장터에 관상쟁이조차 내 얼굴을 알아볼 정도라니. 아니, 알아본 것인지 그저 떠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길한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어.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겠구나. 더욱 멀리 떠나는 편이 좋겠어? 며칠 뒤 단출한 짐 보따리 하나를 둘러매고 나루터에 도착한 그녀는 강 건너편으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어이쿠, 이거 나한테 맡겨두신 엿판을 다 먹어버리는 통에 내 팔자에도 없던 소갈병에 다 걸리게 생겼네. 참 신기한 세상일세. 아니 그래, 소피를 보러 가신다던 양반이 엿판도 내팽개치고서는 배를 타러 나오신 게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며칠 전 이마 장터에서 만났던 그 젊은 관상쟁이가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당신이 어찌 이곳까지.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것이오?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가 관상쟁이를 경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 건너에서 나룻배 한 척이 느릿하게 다가와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배에 오르려는데 관상쟁이가 재빠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보시오, 내 말을 믿고 이 배에는 타지 마시오. 허튼 장난질이나 수작질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니 이 배에 오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오. 어느새 미소를 거둔 관상쟁이의 표정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을 모두 태운 사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배를 타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관상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공 양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소? 뒤처진 식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배를 타겠소. 그의 말에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배는 돛을 올리며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루터에는 그녀와 관상쟁이,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상쟁이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색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긴 침묵을 깼습니다. 나온 참 아주 된통 걸려버렸구만. 둘러대는 것은 이미 소용없겠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듯한데 어찌하여 저를 발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목에 걸려있는 그 현상금 말이오.
지금은 현상금이 더 올라 있을 텐데요. 관상쟁이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발고라. 발고라. 저자의 관상에서 풍파를 견디고 잠시 숨죽여 지내는 사람이라는 기운은 읽었지만 현상금이라니. 그리도 중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인 사람인 줄은 나 역시 까맣게 몰랐소. 아니,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부인이 될 팔자를 지닌 여인을 발구하는 머저리도 있다는 말이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로구먼? 예. 부인이요? 아니, 이자가 미치기라도 하셨나? 방금 부인이라 하셨소? 대관절 제가 어찌 당신의 부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급한 처지를 책잡아 나를 희롱할 작정이요? 옆판의 엿을 다 주워 먹었다 놈을 던지더니 너무 달아 머리가 어찌 되신 것이 아니시오? 어이쿠, 거 독설 내뱉는 솜씨가 아주 온유월 서리빨저리 가라구먼. 그것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자, 저 강 건너를 한번 보고 계시오. 그럼 내가 왜 당신에게 아까 전 배를 타지 말라 하였는지 알게 되실 것이오. 뜬구름 잡는 관상쟁이의 말에 그녀가 영문도 모른 채 강 건너를 바라보니 세상에나. 아까까지 평온하던 건너 나루에 관졸들이 우르르 몰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검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것을 어찌 미리 아시고. 몹시도 놀란 그녀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니 관상쟁이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장터에서 처자의 관상을 한번 본 뒤로 아주 청기가 술술 읽히지 뭐요. 게다가 하늘에서 처자가 훗날 둘도 없는 나의 반려가 되실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라며 끝도 없이 알려주고 있으니 내 어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어쩌시겠소? 나와 함께 후일을 도모해 보시겠습니까? 이래 봬도 제법 미래를 보는 눈이 있소이다. 처자가 화를 면하는데 꽤 쓸만할게요. 지금의 그녀는 너무도 긴 도망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추격, 굶주림과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굳게 결심한 듯 매서운 눈빛으로 관상쟁이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이리저리 사정을 재며 흥정을 놓을 처지가 아님은 잘 알고 있으니 한번 당신의 뜻대로 따르지요. 그렇지만 잘 들어두시오. 저는 사화에 휩쓸려 일가족을 모두 잃은 자입니다. 즉,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허니, 뭔가 수상한 짓을 벌일 낌새가 보인다면 내 변을 당하기 전 그 즉시 당신의 목을 그어버리겠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흉흉한 협박이었지만 관상쟁이 백현은 그저씨 호탕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이구, 그럽지요. 자, 나는 남의 얼굴을 뜯어먹으며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떠돌이 관상쟁이 백현이라고 하오. 그러나 저러나 참 희한한 일이외다. 저자는 그 용파하기에 그려진 얼굴보다 실물이 3000배는 더 아름다우시구려. 어쩐지 허름한 엿장수 변장을 해도 그 고귀한 미모가 억지로 뚫고 나오더라니만. 아니, 뭐요? 지금 그런 놈이 나올 때요? 게다가 현상금까지 걸린 사람인 줄 몰랐다 하셨으면서 어찌 내 용파하기가 장안에 뿌려진 것은 아신다는 말이오? 거 세세한 것에 그리 용을 쓰시다가는 뒷간에 가실 때 두 짝이던 볼기가 세 짝이 나는 법이요. 스스로 현상금이 걸렸다 말하였으니 응당 용파하기가 내붙었다는 소리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유추할 뿐이요. 조촐한 통성명도 마치셨으니 이제 한번 출발해 보실까나? 백현은 말을 마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돌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이요. 아까 나루터의 관군들을 보니 곧 이 근방도 샅샅이 뒤질 것이 뻔한 소리지. 그 매의 눈을 피하려면 잠시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소. 그들이 몽땅 들쑤셔도 화를 면할 만한 안전한 곳을 내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그리로 함께 갑시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그녀는 묵묵히 백현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번화가를 벗어난 백현은 깊은 숲속을 향하며 능숙하게 좁은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백현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덩굴로 가려져 있어 주에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 왔구먼. 자, 여기요. 내 가끔 저작거리에서 사고를 치고는 몸을 숨기기 위해 의탁하던 곳이기도 하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고 아늑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서서 뻘쭘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를 향해 웃어 보인 백현은 마른 잎과 나뭇가지들을 모아가니 침상을 만들고 작은 불씨를 피웠습니다. 어째 저보다도 더 도망치는 삶에 익숙하신 듯 싶습니다. 어찌 그리 능숙하신지요? 뭐, 각자의 사연이라는 것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소이까. 훗날 때가 된다면 내 이야기에 들으리다. 백현의 사람 좋은 웃음에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 불안이 아주 조금은 희석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맛보았지요. 그들은 그 동굴에서 관군들의 수색으로부터 고울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백현은 매일같이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땔감을 모으거나 간단한 살림을 도왔습니다. 늘 혼자임을 떠올리며 외로움과 경계심만을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실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스함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물러가려면 당분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소. 아무래도 이 고을에서 낭자의 꼬리를 밟은 모양이요. 서로 의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밤부터 시작된 비가 하루 종일 쉼없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굴은 더욱 습하고 어두웠고 눅눅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격정적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백현은 힘겹게 피어올린 불씨 옆에서 지친 듯 잠이 들었고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험난한 도망길에서 만난 귀한 남자. 능글맞지만 속정이 깊은 그에게 그녀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함께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남매는 조심스럽게 잠든 백현의 얼굴을 쓸어보았지요. 그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격정적인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어 말이 나오지를 않는구나. 그 예전 나루터에서 이 사내가 던졌던 말처럼 정말로 내가 그와 깊은 연을 맺게 될 줄이야. 이다지도 내게 헌신하는 사내라면 또한 이 사내를 향한 내 감정이 줄곧 이런 벅차는 느낌만을 가진다면 그리 되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백현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개자 백현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원참, 장난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거 명망 높은 방가의 교수께서 잠이 든 사내를 향해 무슨 짓꽃땡이신지. 이럴 심산을 숨기고서 그간 어찌 참고만 계셨단 말이십니까? 어차피 일이 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나루에서 저를 쫓아오셨을 때부터 청기누설이니 무언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길이 제 마음을 몽땅 휘어잡는 분이셨을 줄 그때 그날 나루터에서는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가의 아녀자로서 절개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지만 어쩐지 나쁜 기분만은 아니군요. 물론 하늘이 살짝 오늘의 이 시점을 엿보도록 허락은 하였으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는 법이지요. 허면 그만둘까요? 그거 무슨 서운한 말씀이시오. 내 낭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낭자를 보필하며 일이 지냈겠소. 그저 긴 도망 중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하여 나 역시 꾹 억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요. 자, 낭자께서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이 뒷부분부터는 내가 한번 멋지게 장식해 보겠소이다. 아까부터 잔뜩 맺혀있던 장난기가 어느덧 가신 백현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새롭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빗소리만이 조용히 울리는 동굴 안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달콤하면서도 격정적인 하룻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날 숲속 동굴에서의 하룻밤을 기점으로 그녀와 백현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며 운명처럼 굳건한 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매서운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화의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고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의 형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섬뜩한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겹겹이 쌓아 올린 고대감의 영화는 한순간에 재로 쓰러져 갔지요. 안주인의 애끓는 울음소리, 식솔들의 절규, 하인들의 흐느낌마저 군졸들의 잔혹한 냉병기 아래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의 외동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떨던 그녀의 눈에 마지막 순간 들어온 것은 부엌 깊숙한 곳의 아궁이었습니다. 검고 뜨거운 재가 득식을 한 그곳은 그녀에게는 유일한 은신처이자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아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그녀는 아직 식지 않은 재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숨을 죽였답니다. 겹겹이 쌓인 검댕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덮어주었고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지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자 바깥의 처절한 비명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 동안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재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었고 틈새로 스며들며 목을 칼칼하게 찌르던 연기도 모두 가라앉았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 상황을 살피던 그녀는 혹시라도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라도 낼까 봐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궁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그녀의 코에 싸늘한 밤 공기가 다가와 폐부 깊이 스며들었어요. 온몸은 쑤시고 뻐근했고 온통 검댕 투성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아버님, 어머님.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폐허가 된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망령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걷고 또 걸었지요. 문득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향주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언젠가 장터에 나섰다가 몸종에게서 향주교 밑에 갈 데 없는 거지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틈에 섞여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본 그녀는 결국 향주교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넉마를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거지들 사이로 다가가 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거지 무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의금부와 포도청은 사화의 잔당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고대감의 외동딸 역시 그들의 추포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고대감의 가문을 일벌백계 하여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 관졸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외동딸에게는 천냥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그녀의 얼굴을 그린 용파하기가 장안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꼼꼼하게 그물을 던지듯 관가에서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요. 향주교 다리 밑 그녀가 몸을 숨기고 있는 거지 소굴은 세상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버려진 공간과 같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라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지들은 부잣집 잔치에서 흘러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과 싸구려 막걸리를 얻어와 다리 밑에서 작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검댕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 역시 그들 틈에 끼어 앉아 묵묵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이었어요. 그녀는 망년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른 상태였지요.
그때 술기운이 조금 오른 듯한 덥수룩한 수염의 거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어이